시청자 희선님의 질문인데요. 네. 지참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네. 신부지참금 1,700불 주었는데 신부 측에는 800불밖에 안 주고 업체에서 나머지를 뭐 이렇게 비용을 결혼식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. 이게 맞는지. 그 도대체 이 지참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부에게 모두 1,700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습니다. 사실 이게 이제 이 베트남 결혼이 처음 시작될 때 있잖아요. 이제 결혼 비용을 타 업체보다 좀 싸게 보이게 하려고 결혼 비용 뭐 얼마, 그다음에 지참금 얼마 이렇게 항목을 두 개 분리시켜 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에서는 두 개가 합해서 총 결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업체들이 지참금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. 왜냐면 신랑분들은 지참금 그러면은 여자 집에 다 주는 거 지참금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그걸 전체적인 총 비용에서 일부가 부모님한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전체적인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사실 이렇게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이런 걸 이야기 안 해요. 지참금이라는 말을 지금 안 써요. 안 쓰고 이제 신랑분들이 용돈에서 부모님한테 교통비 좀 지불해 주십시오. 그렇게 어느 정도 교통비 지불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. 지금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이제 지참금이라는 명목을 안 쓰는데 아직까지 일부 업체에서 결혼비용 얼마, 지참금 얼마 이렇게 분리시켜 갖고 받으면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용도를 다 부모님한테 안 주고 그 다른 실제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신랑분들이 좋은 신부를 만나서 잘 진행이 되고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. 이제 꼭 신랑분과 신부가 문제 파혼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신랑분들은 그런 걸 갖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실질적으로 좋은 신부를 만났으면은 신랑분이 그 문제 안 삼죠. 그러니까 이희선님도 결국은 파혼했대요. 파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요. 이 결혼 총 비용에 보면은 세부 내역표라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. 항공비 얼마, 통역비 얼마, 맞선비 얼마, 호텔 숙박비 얼마, 숙식비 식대 얼마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비용이 지참금까지 모두가 다 회사에서 받는 총 비용에서 거기에서 일부가 부모님한테 교통비로 주는 거예요. 교통비 플러스 이제 그 가족들이 가는 좀 경비, 그하고 조금 어느 정도 남겠죠. 남으면은 부모님 용돈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랑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지참금이라고 적겠다고 해서 다 지참금은 안 준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그 말을 안 써요.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이진 않아요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신랑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저도 18년 이전에 그 당시에 저도 이 결혼 비용 얼마, 지참금 얼마 사실 이렇게 적었어요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추세가 그렇게 안 쓰는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 비용 얼마, 그 다음에 신부 기숙사비 학당 비용 얼마, 그 다음에 신랑 용돈에서 부모님 교통비 얼마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써죠. 용돈을 가지고 온 거는 신랑분이 신부 용돈도 좀 줄 거고, 부모님 교통비도 좀 줄 거고, 그 다음에 신부하고 쇼핑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뉘앙스가 지참금 하면 왜 다큐멘터리 이런 그쵸. 거 보듯이 막 그 오지에 사는 그 처녀들한테 막 소 하나 사주고 막 이런 느낌이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참금이라는 거 하면은 금액이 그래도 몇천 달러 정도 돼야 지참금이라는 명목이지. 실질적으로 그 부모님이 예식장에 올라와서 이 예식 비용도 다 업체에서 되잖아요. 업체 되고 이제 돌아가는 때 차를 하나 이제 렌트해서 가족들이 이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식사도 할 수도 있고 휴게소에도 이렇게 비용 쓰고 좀 남는 거는 부모님 용돈 하세요 하는 이런 교통비 지불.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교통비 지불이라고 하는 말로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1,700불을 지참금으로 한다. 그러면은 사실 모든 신랑분들은 부모님 주는 게 당연히 지참금이죠.
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, 이제는 업체 사장님들도 지상금이나 말 쓰면 안 돼요. 그 신랑분들하고 오해가 안 생기대요, 그래야.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금액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. 그 실질적으로 뭐 900불 가면 뭐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, 그 금액을 뭐 신랑분은 어디서 사용되냐, 왜 부모 안 줬느냐, 이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, 지참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, 어차피 사실상 전통혼례를 할 때, 전통혼례 비용이라고 주던 거 있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지참금이죠, 실질적으로. 어? 그래서, 그럼 적정한 선은 얼마인가요? 전통 관리할 때. 그는 이제 다 다른데, 사실 어떤 이제 업체에서는 뭐 전통혼례 전액을 준다. 전액을 주고 어떤 업체는 절반을 준다.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, 사실 저희도 이제 원래 지금 최근에 원래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. 1월 1일부로 보니까 막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라가고 이 공항의 주차 요금도 막 다 올라가더라고요. 보니까 막 거의 막 한 10%씩 다 인상이 되고 막 이래요.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올 1월 달부터 전통을 올리는 분들한테 그 베트남 돈으로 좀 더 주고, 사실 과거에는 뭐 한국 돈 한 200만 원 선 줬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0만 원 선 정도, 350선 정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. 하긴 여기 베트남도 뭐 경제적인 사정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좀 금액이 커지긴. 그렇죠. 저희도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장모님 2주년 제사가 있어갖고, 이게 이제 제사도 실질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이 혼례 음식처럼 이렇게 막 테이블당 얼마 이렇게 막 천막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. 해보니까 아니 비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작년 금액대로 주서는 부모님들 조금 또 결혼식 하는데 힘들 부분이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사실 좀 한 50, 전체 작년 금액의 한 50% 정도는 더 인상을 시켜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하고 지금 신랑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, 요번 이제 1월 달에는 설이 있어가지고 2차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요. 이제 12월 달에 거의 다 왔다가 하고 이제 2월 초순에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신랑분들이 갑자기 왜 많아졌어요? 이런 말 하는 분 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또 희선 씨 고민이 그 업체하고 재결혼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니까 네. 업체하고 본인 부담이 6대4 정도 된대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6대4가 총 비용의 6대4인지 뭐 그런 부분하고, 총 약정한 금액에서 4대6, 업체가 6이에요. 업체가 6, 본인이 4, 그 정도 같으면 저는 적정한 선이라고 보는데요.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? 파혼하고 뭐 재취진하고 이런 거. 저희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뭐, 왜냐면 한국에 가서 지내다 보면 신부들하고 어떤 신랑분하고 어떤 서로 안 맞아서 삐걱삐걱 하는 분도 있고, 또 사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한 분도 뭐 그런 분은 있지만은 뭐 신부가 조금 부채가 조금 있다고 해서 부채 때문에 문제를 삼아요. 부채요? 예. 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했어요. 그 부채가 문제 같으면 제가 갚아 드릴게요라고 이야기했어요. 얼마인데요, 그게? 300만 원, 뭐, 한국 돈 300만 원. 예, 한국 돈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갚아드리고 신랑분 본인도 부채가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내가 했어요. 그분한테. 본인은 아마 뭐 주택,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 이러면은 아마 억 단위로 아마 부채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세출 받았겠죠. 그런데 그분은 그 부분에서는 말을 안 해요. 내가 본인 부채 얼마인지 밝히라. 신부 부채가 제로를 해갖고 할 것 같으면 본인도 제로를 해서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이야기 한 분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 뭐 회사에서 신부 부채가 있어갖고 보통 시골에 부모님들요, 부채 있는 분들 아마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부모님들이. 베트남. 예, 특히 과거에 까마우나 막걸리 이쪽은 왜 새우 양식 많이 하고 개 키우는 분들은 갑자기 막 폐사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또 새끼 새우 받아야 되고 또 사료값 막 이렇게 쌓여갖고 빚이 좀 있고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는데, 그걸로서 이제 신부가 한국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빚이 좀 있는 걸 알고, 그러면 저는 신랑분들 합니다.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보통 빚 있으면은요, 작으면 200, 많아봤자 500을 넘긴 사람이 없더라고요. 거의 평균 뭐 빚 좀 있으면 베트남에서는 또 작은 돈은 아니니까
뭐 한 300 플러스 마이너스 그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갚아주세요.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. 근데 이분도 신부가 신랑이 물었대요. 빚 있냐고. 그 사실대로 말했어요. 있다고. 그러면은 이 신부는 아주 착한 분이에요. 근데 신랑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? 신뢰가 깨졌대요. 믿음이 깨졌대요. 왜 믿음이 깨져요? 신부가 거짓말 안 하고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믿음이 깨졌어요. 빚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을 자기는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.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. 그래서 내가 그 빚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. 라고 했어요. 그런 걸로서 신부 결혼을 깨지면은 내가 그 빚 갚아 드릴게요. 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? 사장님이 왜 빚을 갚아줍니까? 아니, 본인이 신부 빚 때문에 문제를 삼았으면 제가 빚 갚아주겠다는데 왜 그래요? 내가 나중에 그걸 신부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 아니고 내가 그냥 갚아주겠다고. 왜? 저는 신부가 사실대로 말하고 이 빚이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이 신부가 보면 상당히 진실된 신부라고 생각해요. 보통 그렇게 물었어요. 없어요 하겠죠. 나중에 자기 생각에 한국 가서 내가 좀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대로 말하는 신부가 과연 몇 프로 되겠어요. 근데 이 신부는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불러서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나이가 조금 20대 말이다 보니까 친구하고 코로나 이전에 커피숍을 조금 차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돼서 문을 닫게 돼버려요. 그걸 꼭 그때 차릴 때 좀 얻었던 빚이 남아있다. 뭐 아주 열심히 사는 신부고 아주 진실된 신부예요. 숨긴 것도 없이. 그래서 제가 그게 기책 사유 같으면은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신랑분 다음 행보를 이야기해 주세요. 그리고 이 신랑분은 또 한 말이 있어요. 뭐냐면은 어머니가 좀 연로하셔갖고 좀 뭐 힘이 좀 약하셨는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을 이렇게 까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병원에 가잖아요. 그 신부가 자기 엄마 다친 부분을 사진을 찍고 해갖고 엄마가 병원에 왔어요. 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가 봐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신부가 신랑분한테 엄마 병원에 왔으니까 돈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가족의 근황에 대해서 이 신랑분한테 알려준 거잖아요. 근데 이 신랑분은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은 엄마가 아프면 병원비를 어떻게 할 건지, 그 다음에 나중에 차후 아버지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저한테 밝혀달래. 그 다음에 오빠들의 이렇게 모두 생활 이런 정도를 알아달래요. 그래 정확하게 제가 신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. 큰 오빠 개인적인 일을 하고, 둘째 오빠는 직장 다니고 있고, 셋째 오빠는 공무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신부한테 물어서 이번에 어머니 병원에 다쳐갖고 입원했을 때 병원비 누가 된다 하니까 오빠 세 사람이 같이 나눠서 냈어요. 만약에 나중에 니네 아빠가 병원 입원하면 어떻게 할 건데 오빠들이 있는데 왜 걱정해요? 제가 그 문자를 그대로 보내줬어요, 신랑한테. 근데 이 신랑분은 나중에 신부가 처갓집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걸 걱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벌써부터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고, 결혼식을 하고 합방 다 했는데 저희 회사 담당 시청에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잔금도 다 달라고 합니다.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. 그래서 내가 그 시청 직원한테 그래서 그분 결혼식 했어요. 그분은 착각한 게 뭐냐면 제가 결혼식을 신부 신랑이 약식 결혼식을 하잖아요. 신부는 결혼식, 신랑은 약혼식을 했다는 마음으로 이 신부한테 앞으로 잘하라 이렇게 하는 뜻인데 그분이 제 말을 오해하는 건지 잘못 알아듣은 건지 웨딩드레스 입고 약혼했어요. 그럼 그 다음날 신부하고 약혼하면 합방하는 거 아니잖아요. 합방을 왜 해?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돈 빚 조금 때문에 파혼하는데 저한테 파혼한다는 소리도 안 해요. 신부한테도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. 보니까 파혼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신부 귀책 회사에서 제대로 안 알아줬다. 근데 이분이 사실 앞에 맞선을 받고 한 분을 결정이 됐었어요. 결정이 되고
건강검진도 받고 최종 결정을 했어요. 그쪽 여자분 집에 결혼식 통보하고 여자분 집에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. 근데 갑자기 이 여성, 지금 현재 여성을 갑자기 옆에 다른 분 맞선 볼 때문에 반 거예요. 다른 분 맞선 볼 때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이걸 들은 거예요. 갑자기 이 신부가 더 좋으니까 그 신부 깨고 이 신부 하겠다 이거예요.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서 파업하는 거예요. 근데 깨고 하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. 본인이 원하니까. 근데 우리는 앞에 신부가 더 좋은 신부라고 누구는 이야기했어요. 통역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또 같이 결혼하러 왔던 그 신랑분도 그 앞에 여성분이 더 좋다고 많이 말을 했는데 굳이 자기는 이 여성이 좋다고 해서 맞선을 가면 보자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다 들었습니다. 그냥 결정했습니다. 진행합시다. 이렇게 돼서 진행을 했어.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은 회사에서 회사 책임을 다 안 했대요. 뭐 어떤 책임을 내가 안 했냐 하니까 제대로 알아봐 주질 안 하고 제대로 확인해 주질 안 했다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했지 않았냐 하니까 이분이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면은 회사에서 제대로 해줘야죠. 본인이 결정해놓고 나중에 조금 이상하면은 모든 게 회사 책임으로 돌리는. 하여튼 뭐 희선 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얘기했네요.